여기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치명적인 덫이 도사리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딸과 사위의 부탁으로 6살 난 손자를 돌보러 간 할머니.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루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그녀의 손에 쥐어진 쪽지 한 장. 그 위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안락한 가정에서 왜 경비원은 이토록 소름 끼치는 경고를 보냈던 걸까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사위의 서재에 잠입한 그녀는 잠겨진 서랍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어린 손자의 목숨에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상하고 완벽했던 사위의 가면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다던 딸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된 친밀한 관계 속에 숨겨진 살이와 그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탈출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은퇴 후 한가로운 노년을 보내던 제게 딸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 것은 생애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사위 박민석은 훤칠한 외모에 번듯한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더할 나위 없는 남편감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준우를 낳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 곁을 비우는 것이었지요. 엄마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6살 빼기 손자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을 유치원 가방에 챙겨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걱정 말고 다녀오렴. 집은 내가 지킬 테니. 사위 박민석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서 제게 건네며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좀 앉아서 쉬세요. 무거운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은 장모님께 다 맡기게 되어 죄송해요. 그러고는 딸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장모님이랑 내가 준 후 아주 씩씩하게 잘 돌볼 테니까. 민석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제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얼핏 봐도 2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용돈 하세요. 드시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쓰시고요. 상냥하고 능력 있는 사위와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건 손자 준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왔다고 원숭이처럼 매달려 유치원 이야기를 제 잘됐을 아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이죠. 엄마 가지 마. 아이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지은이는 쪼그리고 앉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야, 착하지 엄마 금방 다녀올 거야. 할머니가 계시잖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할머니 싫어. 엄마가 좋아.
준우는 결국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이들이 흔히 겪는 분리불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위 박민석도 옆에서 거들었죠. 준우가 엄마 껌딱지라 그래요. 장모님이 좀 고생하시겠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6살 난 손자의 눈에 서려 있던 그 감정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것임을 그때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딸을 배웅한 첫날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출근 전 동네 유명 빵집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두유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저녁에 변신 로봇 사올게 라고 약속하고는 제게도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 저와 준우 둘만 남게 되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위화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준우와 블록놀이를 하는데 아이가 자꾸만 서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서재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있을 때는 늘 열려 있던 문이었고 그곳은 민석의 일터이자 준우의 놀이방이기도 했습니다. 준우야, 서재 문이 왜 잠겨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없을 때는 저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댔어요. 오후에 준우가 손가락을 살짝 베어서 밴드를 찾으려 했습니다. TV 장식장 아래 서랍에 있던 구급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다용도실을 다 뒤져도 소독약이나 연고 같은 상비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안의 모든 의약품을 의도적으로 치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소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조각들이 제 마음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설 때였습니다. 경비실에는 최 씨라는 40대 중반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그는 평소 과묵하지만 눈빛이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따님, 출국하신 거 맞습니까? 네, 싱가포르로 출장 갔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초혜 씨의 미간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지하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박민석의 차였습니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경적을 울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장 보러 가세요. 최 씨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평소처럼 목례만 했습니다. 민석의 차가 멀어지자 최 씨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순식간에 제 장바구니 속 배추 밑으로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차에 하지만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빨리 피하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겨 단지 밖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추 밑을 뒤져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러스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는 종이가 찢어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망쳐.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 두 글자가 총알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도망치라니 왜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준우가 있고
아들 같은 사위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야, 침착하자. 그 강직한 경비원 초혜 씨가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집안에서 내가 모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저는 종이를 구겨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민석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리하며 준우를 달래고 제게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장모님, 제 요리 솜씨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아버지는 저보고 소질 없다고 하셨지만요. 저는 물을 마시며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식사 내내 맞은편에 앉은 그가 저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들어가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망쳐. 거실을 슬쩍 돌아보니 민석이 소파에 앉아 소리 없는 TV를 응시하며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사위의 방에서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목표는 출입금지 구역인 서재였습니다.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빼서 곧게 펴고 옛날에 장난삼아 배웠던 요령을 더듬어 자물쇠 구멍에 찔러 넣었습니다. 달칵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서재 안은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책상 위는 공과금 청구서 같은 것들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스탠드만 켜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는 아래쪽 서랍, 다시 머리핀을 이용해 가까스로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파일 하나와 은행 명세서 그리고 뜯지 않은 수면 유도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친 순간 첫 장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피보험자, 김영자 가입일, 지난달 12일, 상품명 고액상해, 사망보험 도시재해, 특약포함, 수익자, 박민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달 그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벌써 양로원 보낼 준비하냐며 농담을 했었는데 그게 내 사망보험을 위한 것이었다니. 그 밑에는 딸 지은이의 생명보험 증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가장 아래 갓 효력이 발생한 여행자 보험 증권 한 장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박지은, 효력 발생일 출국 2일, 전, 수익자 박민석. 2개의 보험 증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진실을 비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딸의 출장은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었던 겁니다. 자상했던 사위의 얼굴 뒤에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머리핀은 이미 구부러져 못쓰게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경찰청 관격수사대 팀장으로 있는 동창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인 차에 제가 본 것과
추측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직업적인 냉철함으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절대 티내지 마. 사위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지은이 주민등록번호 불러줘. 출입국 기록 조회해 볼게. 1시간 후 강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야, 지은이 최근 1달간 출국 기록이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공항까지 민석이가 태워다 줬는데 공항 CCTV 확인했어. 박민석 혼자 공항에 갔다가 혼자 돌아왔어. 항공사 탑승 명단에도 없어. 영자야 지은이는 실종된 거야.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커. 저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형사, 우리 지은이 좀 살려줘.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너와 손자의 안전이야. 증거가 부족해서 당장 체포할 순 없어. 일단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내일 아침 9시 손자 데리고 집 근처 시민공원으로 나와. 형사들 잠복시켜 놓을게. 전화를 끊고 준우의 방에 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7시 반 민석이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모님. 그래, 어서 먹게. 죽 끓여놨네. 저는 떨리는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8시 15분. 준우가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유치원 늦겠어요. 그래 가자. 민석도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우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볼게요.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미리 챙겨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철컥하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석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입계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 전화 기다리세요. 그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곱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거실 TV 셋톱박스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어젯밤 장모님이 하신 일 전부 다 녹화됐습니다. 거실 TV 아래 셋톱박스의 작은 빨간 불빛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안전해요, 아직은. 내가 돈을 받게 되면 2 사람 살려줄지 고민 좀 해보죠. 그는 저항할 힘도 없는 저와 준우를 창고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퀴퀴한 곰팡내. 저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괜찮아 준우야. 아빠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조용히 있어야 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 거실에서 민석의 당황한 고함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때 쿵쿵거리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안에 계십니까? 경비원 초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애 선생님 여기에요. 문이 잠겼어요. 곧이어 퍼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소방도끼를 든 초애 씨가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빨리요. 놈이 도망쳤습니다. 최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쪽 공원으로 뛰세요. 경찰이 올 겁니다.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고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이 맹수의 포효 같은 엔진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운전석의 박민석은 광기에 사로잡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차로 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준우를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센 바람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조끼를 입은 젊은 배달 기사가 자신의 오토바이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승용차는 방향을 잃고 전신줄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구겨졌고 젊은 기사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꺾인 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늘어진 박민석이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동창인 강 형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영자야. 경찰 조사 결과 박민석은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아내와 장모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것입니다. 지은이는 싱가포르에 간 것이 아니라 공항 가는 길에 납치되어 경기도 포천의 폐공장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공범들이 며칠 뒤 공장에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이었죠. 저 또한 딸을 잃은 충격으로 인한 실족사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강 형사팀은 즉시 포천 폐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지하실 쇠사슬에 묶여있던 지은이는 경찰 조끼를 보는 순간 오열했습니다. 병원에서 딸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박민석은 납치,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다 큰 부상을 입은 배달 청년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회복 중입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배달 플랫폼 본사에서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고 시민들의 성금도 줄을 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매일 그 청년의 병실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수줍게 웃는 청년을 보며 저는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원 초애 씨 또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상금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했던 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입니다. 어느 주말 퇴원한 배달 청년과 최 씨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저는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남이 가장 큰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 지은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어요. 악몽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편에 선 샨을 두는 것, 그리고 절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영웅들이 보여준 눈부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위험한 사냥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진 이들의 용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